주요 뉴스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용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이 크고 수명이 길어져 배터리 성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었습니다. 주가 조작, 증권 범죄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은 상황인데 주가 조작 사례와 대응 방법 등을 JD모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윤입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별칭을 지닌 국제결제은행 BIS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IS는 현지 시간 25일 연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수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탄탄한 고용 시장에 더해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점은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고착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So there is a possibility for wage settlements to be higher in the future and that might fit into inflation. Services price inflation is going up very, very fast still. That means that the labor costs are going up. 각국 정부의 희망과 다르게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BI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취약성이 공존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경우 정책 긴축이 더 강력해져 은행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회복에 집중하고 아울러 재정정책도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BIS의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3%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를 근거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이동시킬 거로 전망되는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폭등 통화 정책에서 올바른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 밖에도 BIS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 CBDC와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원장 인프라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갈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보다 용량이 크고 또 수명이 길어져 배터리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LG화학이 청주 양극재 공장에서 차세대 배터리용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에 돌입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고 수명을 늘려 차세대 배터리 필수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입자 양극재란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금속을 하나의 입자 형태로 만든 양극재로 기존 양극재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다결정 구조를 가진 기존 양극재는 충전과 방전을 거치며 소재 사이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이 넓어지며 가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단입자 양극재는 하나의 입자 형태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 가스 발생이 적고 배터리 수명도 3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입자 양극재는 기존 양극재보다 밀도가 높아 배터리 용량도 10% 이상 늘어납니다. 단입자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하면 주행거리가 1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안정성도 높고 더 밀도 있게 양극재를 채워넣을 수 있는 거죠. 초기 양산에서는 단입자 양극재하고 기존 양극재 비율을 2대 8로 섞어서 생산하고요. 순차적으로 단입자를 100%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오는 7월부터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첫 생산 물량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고 2027년까지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미 공장으로 확장해 연간 5만 톤 이상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5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우디에서 쌓아온 신뢰와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 수주 지원을 한 성과로 풀이되는데요. 이로써 해외 건설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아람코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쪽 최대 항구 도시인 주베일에 석유 화학 제품 생산 시설과 기반 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로 또 한 번 중동 건설 붐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75년 정주영 현대건설 전 회장은 20세기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며 중동 건설 붐을 절정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는 데에는 그간 사우디에서 담수시설, 고속도로 등 170여 건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며 중동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덕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아람코아는 1979년 얀부 천연 액화 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아람코가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인 나멧 프로젝트, 한국에 투자하는 석유화학공사인 샤인 프로젝트 등 약 7건의 건설을 맡으며 아람코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이끌겠다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수주 지원을 했고 원희룡 장관은 아람코 최고 경영자를 만나는 등 고위급 외교를 펼쳤습니다. 현대건설의 사우디 수주권으로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최고 137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수주 실적이었던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에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 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숫자가 굉장히 또 빨리 나왔어요. 우리 PD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게 넘겼는데 쭉 보니까 숫자가 6, 30 뭐 이렇게 있잖아요. 100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주셨습니까? 예.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그 7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100억 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개인들의 신화 슈퍼개미가 선행 매매를 통해서 약 6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증권 범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 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가 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주가 조작과 증권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일단은 뭐 범죄가 있고요. 범죄로 아직 판명이 나지 않았다면
의심 범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이제 범죄 관련인데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리고 재범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재범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법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은 뭐 범죄 수익금 숨기고 벌금 내도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를 아주 강하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주가 조작과 증권 범죄 관련해서 예. 재범 비율이 현재 얼마나 높은 편일까요? 일단 4명 중에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위 이 조사를 보니까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최근 4년 동안 증시 3대 불공정 거래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부정 거래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꼽는데요. 643명 가운데 23%인 149명이 재범 이상의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즉 4명 중에 1명가량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저질렀다는 얘기고요. 최근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배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도 과거에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이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홍헌 전 보타바이오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에 2016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범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개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던 이른바 슈퍼개미의 선행 매매 소식이 또 화제가 되는데요. 예.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꽤 크죠. 네.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네. 듣고선 굉장히 좀 참담한 신정이었는데요. 종잣돈 7천만 원으로 100억 원을 만들었다. 개인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멘토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슈퍼개미로 불려왔고요. 본인을 슈퍼개미로 부르기도 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개미 형님을 줄여서 이제 개형님 이렇게 부르거나 대장님 이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는 유튜버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져나갔지만 한때 5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모 씨가 선행매매 등을 통해서 약 6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준 거고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이 선행매매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4건을 수사해서 불법 리딩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행매매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선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들이 사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때 그 가격에 높은 가격에 이득을 내면서 주가를 매도하는 방법을 선행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개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5개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얼마인데 얼마까지 올라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가다가 됐다고 하니 나도 믿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맹신하고 매수한 뒤에 손실을 보는 사례가 굉장히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주로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개 방이 6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런 방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선행매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행매매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또 주식 전문 방송에 출연한 송모 씨, 방송 작가에게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에 선행매매를 하고요. 인가 없이 리딩방 운영에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고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불법 리딩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이게 좀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급증하고 있는지는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905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3,400여 건, 22년도에도 3,000여 건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금융범죄는 남는 장사가 절대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인식도 줘야 할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를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면 배가 망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엄정처벌 의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도 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인식 제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당연히 아닌 겁니다. 믿고 싶은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를 추종하면서 맹신하면서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다 기업에 대한 연구
강도를 높이고 주관을 확고히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겁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행위 없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전문가들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엔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직접 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을 전문가라고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추천하고 이야기하고 시황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른 유료 방송에서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법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또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호객행위도 지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문자들 받으셨을 겁니다. 내일 상한가 갈 종목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종목을 봤더니 실제로 상한가를 가게 되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 문자 메시지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 온 시간이 4시 이후에 왔다거나 장 마감 후에 왔다면 이게 아무래도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일 확률이 높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을 했다면 어떠한 호재가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 당연히 어느 정도 갭으로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마치 본인들이 잘 찍어서 주는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그걸 믿고 또 투자를 하거나 불법 리딩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의 이유 없는 호의 꼭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가 조작과 증권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동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위기의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연체율을 보이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면서 은행 건전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오르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0.33%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로 직전 분기보다 0.3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상승폭 역시 전분기 대비 3배가량 커졌습니다. 문제는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자영업자 차주 중에서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만약에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2금융권, 3금융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금융권으로 또 이게 전이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경계는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수록 또 건전성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게. 한국금융연구원도 전날 국내 은행 건전성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시장 금리가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금리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한계 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으로 금융권 이자 도못 내는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은 2014년까지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조사에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를 넘어 35.1%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 규모가 위험 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위기까지 겹친다면 은행권이 받는 충격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던 K-뷰티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으로 자국 브랜드 선호 향상이 강해진 건데요. 중국향 매출이 컸던 화장품 기업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K-뷰티에 열광했던 중국인들이 국내 화장품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수출 화장품인 LG 생활건강의 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코로나19와 한알령 이후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 6.18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주요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의 프로야는 뷰티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 부진에는 중국 화장품의 품질 향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프로야 등 중국 업체들이 한국 직원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한중 화장품 업체 간 품질 차이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시장 매출이 컸던 기업들 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통상 화장품주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76만 원을 기록하며 황제주로 불렸던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40만 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LG 생활건강의 장기 투자자를 일컫는 생건수님도 주가 하락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무레퍼시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무레퍼시픽의 주가는 2년 전과 비교해 7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중국향 매출이 높은 화장품주에 대한 몸값을 낮추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내 화장품 기업이 중국 시장 외 북미,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는 만큼 K-뷰티붐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덧붙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핫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렇지만 당장 중국 모멘텀으로 과거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시장이다. 일각에선 화장품주 내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역대급 장마에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홈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쇼핑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건조기나 음식물 처리기 등 가전제품의 방송 편성을 늘리고 있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장마가 길어지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는 홈쇼핑 업계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분기에는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면서 홈쇼핑 업계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GS 홈쇼핑의 경우 2020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으며 CJ E&M 중 커머스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홈쇼핑 매출은 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비가 오거나 좀 날씨가 궂으면 집에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매출이 5%에서 10% 정도 좀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홈쇼핑 업계는 제습기나 음식물 처리기 등 장마 기간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전제품들의 방송 편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음식물 처리기를 시작으로 건조기 등 전자, 가전 방송을 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능성 침구 제품도 일주일간 8회 편성하면서 여름철 폭염과 긴 장마를 대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GS 홈쇼핑은 건조기와 음식물 처리기 등 장마 관련 특수 상품을 TV 생방송뿐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선보였으며 롯데홈쇼핑은 오는 27일 LG전자 제습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열과 습기를 대량 방출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오는 8월엔 강한 폭우가 예상되면서 홈쇼핑 업계는 더욱 발빠르게 장마철 수요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렉서스가 첫 순수전기차 RZ4502를 출시했습니다. 정숙한 주행성과 편안한 승차감이 돋보였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굽어진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숙한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렉서스 첫 순수전기차 RG4502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RG는 71.4kWh의 전기차 전용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와 렉서스 최초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377km, 출력 312마력을 갖췄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렉서스의 전기차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전면에는 라디에이터 그릴 대신 V자형 헤드램프를 통해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스핀들 보디를 기반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구현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게중심은 내려가고 휠베이스는 길어졌습니다.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차량 내부는 말의 고삐를 뜻하는 타즈나 콘셉트를 기반으로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소재의 시트와 운전대, 작고 앙증맞은 변속기, 콤팩트한 디스플레이 등 차량 내부 인테리어는 조잡하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는 버튼으로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뒷좌석까지 이어져 차량 내부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운전자 몰입감을 높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정숙한 주행성을 통해 전기차 특유의 울컥거림은 잘 느낄 수 없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신차 8종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토요타 그룹은 순수 전기차 RG4502까지 올 상반기에만 총 4종의 신차를 공개하며 전동화 전략의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